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작비 부담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거래일보다 2.83% 내린 72,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가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 계열사인 절강 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절강 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 약 80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카카오는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스타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지난 17일 시간의 매매로 보유 주식 277만 986주 전략을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과 특수 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직전 보고일인 지난 2일에 32.73%에서 29.42%로 하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진 FOMC 회의에서는요, 금리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론을 좀 일축한 상황입니다. 유통업종에 대한 부진과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증시를 짓누른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상승 기류는 타지를 못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3거래일 만에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로 반사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부진한 상황인데요. 콘텐츠 업종을 비롯한 오락문화 업종의 부진 속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도 이어갔습니다. 1% 넘는 하락 속에서 4개월 만에 700선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6% 하락한 2059.5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3,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68,000원에 장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은 오늘 1% 넘는 하락 속에서 32만 7천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도 역시 1.07% 하락한 23만 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2% 하락한 696.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는 하락 속에서 56,500원의 장을 마칩니다. 헬릭스미스도 5% 넘는 급락 속에서 20만 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44만 9,3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2% 넘는 하락 속에서 5만 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은 양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좀 내준 것이 4개월 만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보면은 역시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으로도 뭐 특별히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도 거의 뭐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나마 지수가 아주 크게 빠지지 않은 건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잘 버텼던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더 약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도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해외 증시죠. 장중에 역시 해외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선물이 상당히 약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흐름 자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흐름 자체는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아주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은 내일까지 큰 영향을 미칠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운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해외 증시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증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시장 대응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장 봉투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각 업종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종목에 대해서도 흐름을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의료정밀기기 업종입니다. 274번이죠. 의료정밀기기. 비슷한 이름이 코스피에도 있죠. 의료정밀 업종이 있는데요. 코스닥은 기기가 하나 더 붙었네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바이오와 연계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의료기기 자체가 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과 뭐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아야 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근 흐름 자체는 좀 불리한 면이 있겠죠. 바이오 쪽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을 보면은 역시 뭐 바이오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기라든지 또 뭐 진단기기라든지 복강경 수술하는 그런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밀한 기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현미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세한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죠. 다양한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그 계기판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시 의료기기 쪽에 치우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정밀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때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2010년대 초중반에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에는 이 업종 전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업종 내에서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을 보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었습니다. 자, 의료기기라는 게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기기들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스마트폰의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관련한 제품을 렌즈라든지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서 업종에 있는 일부 종목군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업종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넓게 보면은 당시에 제약업종이나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 역시 정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번 어떤 그런 폭발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업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런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과 관련됐던 종목들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업종 내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 의료정밀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게 나와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 어떤 움직임의 방향 이런 것들은 제약이라든지 또 의약품 이런 쪽의 움직임이 괜찮아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출나게 이 업종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끌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강하게 가기에는 시장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이오 쪽의 흐름도 좋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의 흐름까지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그 업종의 강세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그 정상적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과 연동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정밀기기 업종 274번이죠. 나노인텍부터 휴비츠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휴비츠는 안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나노인텍은 진단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한 종목들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DR잼이나 DR텍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디오는 이 의료정밀기기 업종 내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광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임플란트 쪽에 흐름이 좋죠. 그리고 임플란트 하면은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죠. 두 개가 임플란트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뭐 바텍도 관련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치과용 엑스레이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디오라든지 그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역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65세 이상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임플란트도 역시 보험 적용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70세, 80세, 90세 돼도 본인의 치아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대부분은 치아 자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수입 제품이죠. 수입 제품과 국산 제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서 수입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국산 제품들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치과에 가보시면은 역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국산 제품도 품질의 차이가 없다.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많이 권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품질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평균 수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 현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은 역시 임플란트 관련 이런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스텍을 보면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그런 기업인데요. 역시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이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은 2010년대 초중반에 흐름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뚜렷한 그 전망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오스텍이
그렇고요. 또 그리고 삼양옵틱스는 뭐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스마트폰과는 연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렌, 카메라 모듈, 렌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이즈미디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스마트폰과 연관된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이 5종목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과거처럼 그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또 뭐 디지털옵틱도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흐름이 좋아지면은 또 관련한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텍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치과용 엑스레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기업들하고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연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뷰옥스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관련 검사 장비죠.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빅텍은 방위산업주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산업주 하면은 역시 빅텍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빅텍은 방위산업주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코닉스도 있네요. 세코닉스도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IT 부품주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바이오 사업 그리고 의료기기 쪽 이게 자회사를 통해서 스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MI텍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MI텍의 최대 주주인데요. MI텍 같은 경우에는 혈관형이 아닌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스텐트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옴니 시스템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성수기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 되기 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성향, 계절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카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카드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바디는 뭐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인트로메딕은 캡슐 내시경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돼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기업이죠. 역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접근이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던 하이로닉,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앞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컴 유니맥스는 사업 자체적으로는 방위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움직였던 건 경협주로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북 경협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큐비츠는 안과형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물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업종 자체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항상 이 업종은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들의 흐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큐비츠는 안과형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업 흐름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향후에도 흐름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컴 유니맥스는 역시 방위산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기업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과 연관된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기업들. 자, 그리고 역시 그 관련한 뭐 사업들을 하는 세코닉스. 세코닉스는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죠. IT 부품주들이 움직일 때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가격이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들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캡슐 내시경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적당히 움직여주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요. 옴니 시스템은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디지털 전력량계 이런 것들.
생산을 하고요. 원격금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블랙아웃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전력이 부족했을 때 뭐 전력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대비한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여름 전부터 움직임이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텍은 방위산업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바이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이런 것 쪽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텍을 보실까요? 바텍은 치과용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엑스레이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뭐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꾸준히 흐름이 나와요. 사실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주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치과나 이런 쪽에 그렇게 크게 돈을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치과의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 자체도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옥스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자, 디오스텍도 역시 휴대폰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기업으로 그렇게 좋은 그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주의 있게 살펴보자고 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의 흐름 자체도 특별히 흔들리거나 그럴 만한 흐름은 아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매트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디오 역시 기업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만 역시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의료정밀기기 업종 274번이죠. 자,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지수가 반등하면서 바이오 쪽의 흐름도 크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정도는 아니고요. 추세는 이미 어느 정도 꺾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2016년이었었죠. 흐름이 완전히 추세적으로는 꺾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201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2016년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당시에 그 바이오나 이쪽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죠.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어요. 7,000원대에서 87,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에 힘입어서 이렇게 업종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디오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텍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관련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업종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도 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T 부품 중에서는 역시 대표적인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은 세코닉스 정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과거에 움직임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흐름이다. 자, 뭐 코렌 정도 한번 보실까요? 201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에 흐름들이 한 번씩 강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죠. 스마트폰 쪽의 어떤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옴니 시스템은 계절적인 어떤 그런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을 앞두고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적절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겨울이 지나고 봄에 매수를 해서 여름 전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죠.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로메딕 보실까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캡슐 내시경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나와요. 자,
자, 이전에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꺾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살아있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만 받는다고 하면은 단기든 중기든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좋은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든 중기든 대응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흐름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대응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응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을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MI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신규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분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료 정밀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바이오 쪽에 연관된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개별 종목들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단기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당분간은 추세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과거에 움직임이 좋았던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역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 정밀기기 업종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이 좋게 나와야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면서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업종은요. 코스닥 의료정밀기기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의료정밀기기 업종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좀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연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타 업종 연관 기업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그리고 바텍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 대한 전략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현미경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면서 그동안에 거래했었던 종목 그리고 공략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봉투 선생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당시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상당히 가슴 아픈 기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소심한 복수를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기다렸다가 접근을 했고 결국은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4월 23일에 다시 추천을 했어요. 매수가는 1차 매수가는 25,500원, 2차 매수가 23,000원 이렇게 추천을 했었고요. 평균가 24,250원이죠. 선저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요. 매수를 하고 나서 곧바로 2차까지 매수가 되고 나서 또 급등하면서 평균가의 절반 매도하고 다시 아래에서 다시 또 2차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가를 계속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가가 21,850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9일이었었죠. 5월 9일에 급등이 났습니다. 급등하면서 절반은 일단 11% 플러스 11%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날까지 홀딩을 해서 플러스 35%의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상한가로 마감한 날 홀딩을 하고 다음날 전략이 플러스 50%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50%에서 불과 600원 차이 그 정도로 매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48%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너무 하락하면은 또 허무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플러스 35%나 플러스 50% 원조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플러스 35%에 도달하면서 35%의 매도를 했습니다. 좀 상당히 좀 큰 아쉬움이 남았죠. 50%에 거의 다가갔었는데 사실 그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거기에서 약간 머뭇거렸던 것이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절반을 매도하게 되면 평균가의 매도를 많이 하는데
절반 자체도 11%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35% 정도 수익을 거둬서 이전에 좀 아쉬움을 달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꾸준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슈가 계속 나오는 종목이죠. 이전에 역시 조양호 회장이 이사 선임에 실패를 하면서 당시부터 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KCGI죠. 행동주의 펀드가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압박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과 이쪽에서 반대를 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을 계속 기다렸어요. 결국은 4월 23일에 기다렸던 가격 정도가 왔고요. 그리고 추천을 했고 또 급등이 나왔죠. 운이 좋았던 게 5월 9일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전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좀 약했죠.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상승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급등이 나왔었던 게 역시 그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에 대한 총수 지정, 한진그룹에 대한 총수 지정이 안 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남매들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원태 부사장이 결국은 총수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어떤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계속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진그룹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종목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우선주들은 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력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승이 크면은 하락도 크죠. 등락이 굉장히 큰 게 특징이에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섣불리 대충 접근하다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더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위에서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때까지 이제는 또 다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기다리다가 종목이 중간에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그 움직이기 전에 뭐 그 가격까지 왔을 때 그 정도까지 뭐 크게 빠졌다 생각을 했을 때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어쨌든 뭐 최악이 아니고 그게 이제 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최근에 추천한 게 4월 23일인데요. 25,500원. 자, 이날이죠. 예, 이날이네요. 4월 23일 이날에 추천을 했었고요. 조정을 충분히 고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2차 매수가가 23,000원인데 곧바로 24,000원까지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날 급등을 하면서 평균가의 절반은 떨굴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아래에서 추가를 하면서 단가를 확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1,80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단가가 확 낮아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날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에서 절반을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플러스 50% 전략이었는데 가격이 조금 부족했어요. 32,350원까지 갔는데요. 32,800원 정도가 850원이 50%였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경우죠. 그래서 48%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은 35%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과정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그런 그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역시 위아래로 걸어두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하락해서 결국은 매수한 가격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물론 반드시 급등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이런 대응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에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향후에도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만 접근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움직임이 이렇게 좋았던 종목은 위에서 이렇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조금 받았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확실하게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 접근하는 게 정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격 매주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종목은요.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결과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것은 이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접근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 항상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매매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면서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급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 조치에 대한 부분이 불거졌을 때 그 이후 일부 완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비롯해서 드론 업체인 DJI 그리고 중국의 CCTV와 그리고 하이크비전에 대한 제재까지 좀 검토 중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하락 출발이 됐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는 급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다양하게 또 접수를 해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58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동부건설을 매수가 8,200원에 비중은 90%의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동부건설은 0.49% 빠지면서 8,06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비중이 꽤 크신데 자, 봉추 선생님은 동부건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본전의 절반, 60%는 매도를 하세요. 비중이 90%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태가 주가가 낮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건설주들이 특별히 갈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주들이 움직이려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과거처럼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친밀해지기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단기로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없다면 역시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 역시 짧게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8,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따라잡았어요. 반등 나오니까 이건 따라잡은 흐름인데요. 아래에서 접근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어쨌든 상승하는 놈을 좀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지수가 반등하니까 좀 반등 나왔는데요. 추세적으로는 꺾이는 흐름이에요. 작년에 좀 움직임이 있었다가 쭉 빠진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다만 반등했을 때 60%의 비중은 매도하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동부건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중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245님의 질문입니다. 덱스터를 매수가 8,6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덱스터의 종가는 3% 가깝게 빠지면서 7,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이 점점 커지고 계시는데 덱스터에 대해서 진단 들어볼게요. 봉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손절을 길게 잡았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8,6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잡았죠. 이 정도면은 여기면은 완전히 추격 매수고요. 여기도 결국은 추격 매수입니다.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거의 10% 가까이 반등했는데요. 하락했는데요. 반등 나오면 본전에 매도하십시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흐름이 계속 가더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완전히 하락했을 때 이러면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을 때 마이너스 15%의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본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마이너스 10% 정도 이런 데에서 매도하지 말고 확실히 더 흐름이 끊겼을 때 매도하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홀딩하고 본전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CJENM이 인수할 수 있다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데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된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하락 시 계속적으로 손절에 대한 마이너스 15% 전략 그리고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재매수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4119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이렌텍을 매수가 5,3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이렌텍 종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렌텍은 4% 넘게 올라왔네요. 5,24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살짝 부족한 가격인데 봉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매수가가 좋지 않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5,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역시 추격 매수죠.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은 그냥 가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위에서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서 하락할지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슈가 있어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론이죠.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하지 않고 계속 홀딩했다가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상승했어요. 자, 2,000원에서부터 5,980원까지 200% 가까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현재 상태로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은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여기서 굳이 본전 이상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하면 손절 마이너스 10% 일단 손절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중에라도 이게 등락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잡으면 손절가가 먼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하면은 그때는 추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은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모한 매수가라는 것이죠. 어쨌든 향후에는 좀 저점 매수에 주력하시기 바라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어쨌든 기준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렌텍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에 대해서 지향하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148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UNI를 매수가 1,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UNI 종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2.06% 빠진 8,1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손실이 좀 꽤 크신 상황인데요. 자, UNI 봉춘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로 전망을 부탁드린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매수를
잘못하시고 대응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손실나니까 장기로 끌고 가면 본전이 올 것인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전보다는 손실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의료정밀기기 업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바이오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자, 매수 가격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따라잡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수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2%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장기로 가져가면 본전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이나 어떤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초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계속 하락하는 종목. 중간에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는 뭐 지수가 그나마 그렇게 아주 뭐 크게 빠지지 않거나 어떤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도 단기 반등 후에 다시 꺾이는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추세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하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NI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F 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에 대한 전략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글자리 1585님의 질문입니다. 한화를 매수가 26,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한화에 대한 종가는요, 오늘 26,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인 종가인데,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수익을 10%를 노려보는데요. 반등을 했다가 10% 안 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여서 본전이 왔을 때는 본전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수가 꺾여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26,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매수 잘하신 겁니다. 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방송을 보면서 잘 실천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지주사고 화약을 만드는 그 사업 지주에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수보다 약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보다 더 약한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하락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주사들은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역시 추세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수익은 짧게 보자는 것이죠. 다만 밀리면은 지수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보시고요. 반등했다가 10% 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면은 그때는 차라리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에 대한 진단은 A 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는데 지금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야간 선물도 현재 약보합권으로 264지수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종가상 2050을 하락하면 이탈하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종가상 이탈한 경우는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050을 종가상 이탈을 했다. 그런데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진다 그랬을 때는 역시
반등 가능성보다는 추세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약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해서 그런 흐름이었고요. 결국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한국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증시라는 것이죠. 역시 한국 시장에 악재를 미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해외 증시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밤의 결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중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결국은 장중의 흐름 때문에 지수가 약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야간의 결과도 보시고요. 또 장중에 해외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해외 증시가 방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도 지수가 좀 하락 출발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변수에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설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